이동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KBL 롱이펙트 1부 잘 보셨습니까? 자, 2부 순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우선 정책에 의해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저희가 또 양희종 선수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댓글. 조혜성님이 이승현 선수 인터뷰 너무 재밌었네요. 오리온 응원합니다. 예. 재밌었죠? 아, 이승현 선수가 말을 엄청 또 잘해줬어요. 역시 달변, 농구도 잘하고 이리 농구만 출연하면은 아주 그냥 다 날라다닙니다. 아, 그렇습니다. 항상 얘기를 하지만 저희 1부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 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네, 예. 어디하고 달라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강수명 님이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꼭 언급해 주세요. 이동환 기자님 왜 이렇게 잘생기셨나요? 여동생 하나 있는데 소개해 주고 싶네요. 그리고 답글로 부산인 님이 정신 차리시고 사물을 볼 때는 최소한 객관적이고 평균적인 시각을 가지시길 바래요. 라고 이렇게 애정어린 충고를 갖다 해주셨어요. 자, 이제 원래 댓글에는 좋아요가 하나도 없는데 요 답글에 좋아요가 엄청 부산인님이 저는 정확하게 얘기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제가 조금 더 강수명님에게 저 애정어린 충고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동생 인생은 어떡하라고요? 여동생 입장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동생 인생을 시궁창에 빠뜨리실 겁니까? 예. 시궁창이에요, 제가? 아니, 제가 저랑 시궁창이랑 방송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매주 저 볼 때마다 피곤해 하시고. 아니야. 그거 이 시궁창이랑 오늘도. 아니, 농담한 거지. 예, 여동생 있으면 소개시켜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좀 생긴 건 좀 이래도 성격 괜찮습니다. 마음 따뜻하고 열심히 그렇죠. 사는 사람들이. 그렇죠. 열심히 삽니다. 이제 성공을 위해서 연애를 안 할 뿐이지.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답글 한번 또 남겨주세요. 야심 있는 남자입니다. 우리 이동환 기자. 그렇죠. 예. 농부와 여자 다 잡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 댓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구의 여자를 다 잡겠네. 예, 또 다른 선언입니다. 인생이 예. 그렇게 만만해? 해내야죠. 네. 팩이 있습니다. 네. 오재희님이 버튼 복귀하는 거 이틀 안에 결판났다고 했던데 도대체 어떻게 됐습니까? 왜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나요? 네, DB 파트에서 제가 말씀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 그리고 윤태현님이 최준용 선수 퇴업설 사실인가요? SK 팬으로서 너무 답답하네요. 여기 이제 루머 수준으로 조금씩 돌았어요. 근데 이게 작년 버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쵸. 뭐 김선영 선수와 이제 최준용 선수가 좀 사이가 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작년 버전으로 뭐 좀 들리긴 했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사실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이제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그런 징조는 없어요. 그렇죠. 없는 것 같고 해업은 아니에요. 예. 만약에 그런 이제 그 갈등들이 시즌을 치르다 보면 어떤 선수들끼리 있을 수 있는데 SK 공식 입장은 그런 겁니다. 그 뭐 애들도 아니고 프로인데 만약에 그럼요. 있다고 그래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조절해 나갈 것이고 또 문경 감독이 그런 이제 큰 형님의 어떤 리더십 즉 이제 선수단 어떤 그런 이제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조절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걱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건 이제 루머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뭐 최준용 선수 딱 이렇게 잡아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구단들도 이런 그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 물밑에서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사람 사는 건데.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는 코트에서 이렇게 보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의 징조는 전혀 없다. 그렇죠. 이제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준 선수가 또 이번 시즌은 부상 때문에 좀 늦게 사실상 팀에 합류하면서 좀 본인이 답답하고 조급해하는 건 있다고 이제 문경 감독이 얘기를 하거든요. 다만 이것이 무슨 태업과 어떤 이제 경기 태도 불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진짜 말씀대로 루머 이렇게 좀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예. 물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더 발전할 수도 있고 그냥 아예 이제 감소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냥 좀 유기적인 부분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엘리치님이 DB랑 LG 경기에서 4쿼터 호응 엔드원 장면이 노카운터 판명되었는데 스텝 밟는 과정에서 파울로 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랬는데 요거 DB 편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기사에 나왔죠. 예. 심판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튼 어떻게 되나? 예. 그 버튼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을 했던 시점에서는 그 지난주 화요일 혹은 수요일까지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하루 이틀 안에 답변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버튼 선수가 지금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DB는 계속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뭐 버튼 선수가 지금 답변이 없는 상태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상식적이지는 않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DB는 어떤 식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플랜 B가 있다. 플랜 B야 뭐 유럽에서 이제 뛰었던 어떤 그 외국인 선수 2명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 NBA가 지금 정리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한 2명 정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양동력전을 일단 가는데 버튼은 조금 희박해진 게 사실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좀 디벤을 진짜 많이 기다렸어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은 결론 난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사실 그 버튼이 나중에 입장을 뭐 표명하면 알게 되겠지만은. 네. 결국에는 NBA로 계약을 끝까지 기다려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NBA가 지난 이제 토요일 기준으로 전체 로스터의 한 93.6% 600개 정도 되거든요. 캠프 계약까지 하면은 그 중에 562개가 이제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38개 정도 남아 있는데 버튼 입장에서는 솔직히 NBA 한번 간 상태에서 놓치기 아깝잖아요. 그렇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제 DB의 입장은 좀 이동혁 기자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DB가 지난 그 주말 LG와의 경기에서 판정 논란이 있었었죠. 허웅 선수 바스켓 카운트가 인정이 되지 않으면서.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허웅 선수가 3포인트를 갖다 넣으면서 갔는데 마지막에 또 허웅 선수와 김시현 선수 충돌이 있었었고, 그 부분에서 허웅 선수가 유파울 아니냐. 그리고 이상범 감독이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요 부분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는 뭐 이제 일단 심판부가 그 바스켓 카운트 부분 인정했지만 그 이후에 마지막에 뭐 김실의 자유투 미스 이후에 어떤 접촉 장면 이것도 논란이 되게 많아요. 허웅이 되게 강하게 항의를 또 했었는데 저는 솔직히 충분히 논란이 될 만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번 시즌 판정을 보면은 심판부가 인정한 사례 자체는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는데 근데 논란거리가 유독 많은 느낌이에요. 이번 시즌은. 예. 또 이동 기자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단 첫 번째 좋은 게 나쁜 게 있지 않습니까? 일단 좋은 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좋은 거는 의도성은 없는 것 같아요. 의도성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심판부의 최고 수장은 김동관 감독이었어요. 그 전 감독. 그렇죠. 그러니까 김동관 경기본부장이시죠. 경기본부장이신데 김동관 경기본부장은 그러니까 심판진에 대해서 계속 투명하게 계속 갈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 이분이 어떤 편파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밑에 계신 분이 이제 홍기한 심판부장. 그렇죠. 홍기한 심판부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제 뭐 편파성 이런 부분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이제 파울콜을 갖다 의뢰를 했을 때 만약 그런 부분들이 하나 보였다. 또 어떤 뒤에서 뭔가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홍기한 부장은 거기에서 판정 기준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도 홍의 그 바스켓 카운트는 이게 바스켓 카운트가 맞다라고 인정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의도성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고 또 심판진들 같은 경우에도 선수나 감독에게 뭔가를 계속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예. 문제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판정 이 부분에서 그 심판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몇몇 심판들이 능력이 좀 떨어지는데 그 부분이 계속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정 역량의 문제가 있다. 그렇죠. 판정 역량의 문제가 있고 근데 그게 주말 경기가 몰리는 주말에 유독 심하게 보이는 거는 뭐냐면 그런 심판들이 이제 흩어져서 이제 게임을 갖다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서 거기에서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몇몇 심판진들이 좀 문제가 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DB 같은 경우에도 좀 그랬고 뭐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렇게 불어야 되는데 저쪽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심판이 갖다가 불면서 이분이 오심으로 판정난다던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주심급, 부심급 또는 이제 신창급 이렇게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창급에 있는 그런 심판진들이 고 영역에서 잘 못하면서 이걸 카맞춰 주려고 하다 보니까 나오는 그런 문제 같고 뭐 현대모비스하고 KT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이제 토요일 게임에서 열렸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4쿼터 7분 40초에 이현민의 3점슛 파울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도 좀 논란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브랜든 브라운 5반칙 퇴장 장면 같은 경우에도 판정 기준에 전혀 맞지 않은 그러니까 하드콜인데 별 다른 어떤 그 접촉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파울 상황에 가깝긴 해요. 이제 그러면서 그냥 이제 관성적으로 본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가 제가 가장 놀랬던 건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4쿼터 1분 37초를 남기고 클리플 알렉산더가 허운 선수의 라페스를 봤는데 라페스가 굉장히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 알렉산더가 공을 치고 난 다음에 그 엔드라인을 넘습니다. 근데 그걸 사이드아웃을 불어버려요.
아. 근데 그 장면 보면 사이드아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 울산 모비스한테 속공 찬스가 났어요. 근데 거기서 막 불어버리니까 이제 흐름이 끊어진 거죠. 9점 차였는데, 9점 차였는데. 그래서 저쪽 울산 모비스 벤치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걸 왜 끊느냐, 왜 끊느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그런 건 놔둬야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심판진들이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 경기의 흐름의 원활성을 위해서 파워성이 있는 부분도 놔두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게 이제 원칙 중에 하나였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오심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흐름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들쭉날쭉하는 기본적인 어떤 능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근데 이 부분을 갖다 진짜 이 부분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밑에 있는 신장급들의 어떤 그 판정 어떤 능력들이 좀 많이 떨어진다. 이 부분이 고쳐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과연 고쳐질까? 좀 이 부분을 좀 심각성을 좀 느끼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DB 어떤 판정 논란이 있었었고 그 DB는 지금 LG한테 졌죠. 그렇죠. 예. LG전에서 막판에 이제 접전으로 잘 끌고 갔다가 이제 결국에는 뭐 자유투 서로 뭐 놓치고 이런 과정에서 판정 논란도 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아깝게 졌는데, 근데 지금 사실은 뭐 김정규가 부상 안고 그래도 나름 이제 자기 컨디션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 뛰어주고 두경민도 그런 상황인데, 근데 지금 전반적인 힘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게 느껴져요.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카드는 저희가 계속 언급했던 외국 선수 교체 카드이고, 이게 이제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지금 사실은 좀 늦어졌잖아요. 이미 네, 많이 늦었어요. 그렇죠. 버튼이 오는 것과 상관없이 지금 결정이 돼도 2주 자가격리가 필요하고 그 후에 어떤 체력 끌어올리고 팀 적응하는 단계가 필요한데 이게 좀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이게 만약에 3라운드 결국 다 됐잖아요, 이제. 네, 그렇죠. 거의 절반을 날려버리니까. 네. 이거 치고 올라가기엔 너무 남은 경기 수가 좀 부족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네. 걱정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KGC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KGC는 김승희 감독이 오매불망 그리던 양희종 선수가 들어왔고 예. 그러면서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자랜드, LG 모두 잡아냈고요. 일단 양희종 효과가 진짜 확실했던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수비 강화가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KGC의 문제점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얼클락의 어떤 부진,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오세근 선수 폼이 안 올라오는 거.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GC가 만만치 않은 전력이었어요. 뭐 이재도, 변준영, 거기 문성곤, 전성현 뭐 이런 선수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로테이션을 갖다 돌리면서 나름 경기력이 괜찮긴 했는데 문제는 기복이 이제 심했던 거죠. 기복이 심했던 이유는 수비력의 어떤 불안. 문성곤 외에는 뭐 1대1 수비라든가 지역 방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코어를 담당할 수 있는 선수가 없었었다. 근데 거기서 양희종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문성곤과 양희종의 어떤 그 수비 시너지가 나는. 그렇죠. 그러면서 KGC가 이렇게 보면 뭐 접전을 많이 펼치긴 했지만 승부처에서 그런 강력한 수비를 바탕으로 해서 KGC 흐름대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저는 KGC 2연승의 원동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올 시즌 이 KGC 어떤 수비에 대해서 이 팀의 어떤 가장 핵심 옵션은 점프아웃하는 형태의 수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요거 잠깐만 짧게 한번 알겠습니다. 소개 한번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상대 공격수가 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양희종이나 이런 선수들이 이쪽에 있다가도 이렇게 요 공간 있죠? 요 네, 공간? 네, 네. 요 공간 안으로 못 들어오게 점프아웃해서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네. 아니 틀어 막아버려요. 네. 이거 문성원이 양희종이 잘하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이게 여기 공간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수가 다른 어떤 쪽에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고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비는 거. 이때는 원래 마크맨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로테이션이 계속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오세근이 뛸 때 그리고 1라운드 KGC가 이게 잘 안 됐어요. 맞아요. 이 그래서- 로테이션 수 진짜 안 됐어요. 그래서 네. 석점 슛을 많이, 3포인트를 많이 내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길목을 막는 어떤 점프아웃 수비도 좀 둔해지고 좀 소극적으로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문성곤, 양희종이 같이 있을 때 달려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반대편에서 그냥 로테이션 달려와 주는 거, 이거가 완전히 잘 되니까 이제 KGC 수비가 안정을 찾는 거예요. 지난 시즌처럼. 이게 되게 크다고 봅니다. 양희종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이 한 단계 높아졌다. 이런 부분이 있고 오세근 선수가 엔트리에 들어갔는데 1분도 뛰지 못했어요. 이 부분은 일단 KGC가 양희종 들어오면서 스몰 라인업으로 변환을 시켰다. 그리고 뭐 LG라든가 이런 그 팀들이 기본적으로 그 빅맨들의 어떤 그 위협성은 없었기 때문에 스몰 라인업을 한번 대결을 갖다 해보는 그런 부분. 그리고 오세훈 선수가 폼이 안 올라오면서 뭔가 이제 좀
그 어떤 시간을 가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세근 선수가 1분도 안 뛴 거지 뭐 오세근 선수가 다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맥컬러 선수가 지금 대기 중이지 않습니까? 얼클락 선수가 아마 맥컬러 선수하고 교체가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확정적으로 돼 있는데 근데 이제 맥컬러 선수의 연봉을 25만 달러로 책정을 했어요. 이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총 2명에서 70만 달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KGC의 셀러리 캡을 라타비우스 윌리엄스를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45만 달러 정도의 룸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컬러 선수를 만약에 시험을 해보고 다시 여기에서 중량감에 있는 빅맨, 1옵션 했던 빅맨을 갖다가 교체할 수 있다. 그게 맥컬러가 될 수도 있고 라타비우스 윌리엄스가 될 수도 있다. 즉 KGC는 맥컬러 선수를 데리고 와서 스몰 라인의 어떤 가동을 해보고 거기에서 PO 때 이 라인업으로 가게 되면 라타비우스 윌리엄스가 올라오면 다행이지만 라타비우스 윌리엄스, 맥컬러 그리고 뭐 오세근 이런 선수도 이제 그 골민선한테 책임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빅맨을 영입하면서 PO 때의 어떤 경쟁력을 갖다가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플랜 B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맥컬러 선수 연봉을 한 25만 달러 정도에 끊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양희종 선수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는데 양희종 선수 인터뷰. 네, 양희종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륜농구의 유동혁입니다. 이동환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가식적으로 들리나요? 네네. 제가 좀 지금 방송 중이라서 네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가식적으로 들리나요? 제 목소리가? 조금이요? 아니 저는 양희종 선수 예, 저는 궁금한 게 사실 그 이제 지난주에도 다른 팀 선수들 전화 연결했었는데 그 이제 입을 모아서 선수들이 하는 말이 유동혁 기자가 좀 평소와 너무 다르게 상냥하게 말한다. 원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예, 양희종 선수가 보는 유동혁 기자는 어떤 분입니까? 아유, 워낙에 뭐 위치도 있으시고 농구판에서 또 획을 그으셨던 기자님이시고 예, 상당히 제가 또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형님이셨는데 네. 예. 또 무게감이 확실히 있으셨는데 전화 연결할 때는 또 목소리가 상당히 또 다정하시고 갑자기 또 이렇게 뭔가 커트. 여기까지. 그러네요. 예. 김승기 감독님이 네네. 오매불망 양희종 선수를 기다렸고, 여보세요? 네네네네. 그리고 양희종 선수가 돌아와서 뭔가를 보여줬어. 2연승을 했는데, 좀 오랜만에 왔는데 좀 어떠세요? 두 경기 해보니까. 힘들죠. 몸이 우선 힘들고, 네. 네, 지금 이제 쉬면서 좀 저희 팀 농구를 이제 제가 팀 입장이 아닌 약간 3자 입장에서 이제 밖에서 보다 보니까, 네. 네. 이런 좀 장단점 이런 걸 좀 파악을 하고, 좀 경기에 들어와서 선수들과 좀 맞춰보면서 연습을 좀 가졌던 게 네.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좀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전자랜드전 끝나고 그 인터뷰에서 김승기 감독님한테 힘내라는 말을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좀 힘든 모습 봤나요? 감독님이 힘들어하시는 모습?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제 시즌 전에 뭐 우승 후보로도 거론이 됐었고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력들이 좀 나와서 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다운이 됐었고요. 거기에 이제 가장 감독님께서도 이제 좀 몸도 이제 좀 안 좋으신 데다가 좀 분위기가 컨디션이 많이 다운되셔가지고 네. 선수들이 좀 훈련하면서도 눈치를 좀 보게 되더라고요. 네, 좀 원래 그렇지 않으셨는데 좀 많이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다운돼서 선수들도 같이 좀 다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반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꼭 이겨서 인터뷰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네. 네, 그래서 또 어떻게 또 제가 수원 선수가 돼서 상황들이 좀 잘 맞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좀 감독님이 그걸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날부터 조금 기운을 좀 차리신 것 같아요. 다행이죠.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인터뷰가 너무 다큐로 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 LG전에 네네.
그 윤원상 선수 블록을 하고 난 다음에 손수 이렇게 줘줬잖아요. 아, 예. 예. 근데 왜 그랬습니까? 뭐 다 아시잖아요. 몰라요. 아, 왜 그러세요, 선수끼리. 직접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네. 환영하는 의미죠. 잘 왔다. 웰컴 투 KBL 월드. 그렇죠. 웰컴 투 KBL이고 네. 이제 또 워낙에 대학에서 또 잘했던 선수고 이름을 들었었는데 네. 네, 이제 프로에 와서 또 쓴맛도 보면서 성장을 해 나가라는 의미에서 네. 손을 내밀었죠. 네. 그러면 양희종 선수가 그 프로 초반에 할 때 가장 쓴맛을 보여준 선수가 누구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거의 외국인 선수들이랑 많이 부딪혀서 네, 아, 네. 네. 네, 뭐 정신없이 그냥 털렸던 기억밖에 안 나요. 아, 그래요. 아, 아. 네. 거의 뭐 그때는 이제 2명 뛸 때여가지고 네, 맞아요. 매치업이 거의 이제 외곽 선수들을 제가 매치업을 하다 보니까 네. 거의 뭐 맨날 흑형들이랑 싸우고 맞고 네. 욕 먹고 네. 네. 그런 게 뭐. 욕을 워낙 많이 먹어서 오래 산 거면서. 아,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한 2년간 3년간 정도 보면 외곽 슛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승부처에서 뭐 굉장히 좋았는데 한때 이제 양무록이라고 저기 말씀하세요. 여별명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모르기여도 뭐 경기만 이기면 되는 거 아닐까? 아, 그렇지요. 예, 예. 저는 뭐 팀이 이기면 된다고 생각하고 네. 팀이 원하는 부분에서 제가 활약을 하고 네. 또 굳은 일이든 뭐 필요할 때 또 득점이든 또 허슬이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농구 선수가 뭐 경기를 안 뛰더라도 벤치에서 응원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뭐 팀을 뭐 하나로 뭉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네, 가지 네. 상황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개인 기록보다는 지금도 뭐 신인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는 드는 생각은 항상 팀을 위해서 나는 헌신하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강한 것 같아요. 아, 제가 굉장히 좀 회심의 질문이었는데 네. 역시 좀 노련해졌네요. 베테랑이시네. 네, 양희종 선수. 네. 근데 짬이 있는데 형님 그래서 네, 이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팀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 이제 최근에 부인분께서 치과는 인천에 여셨더라고요. 그러네. 홍보 좀 해주세요. 홍보. 예, 아니 처음에 저희 앞광고로 아예 그냥 홍보 한번 하셔도 됩니다. 예. 아, 근데 왜 안양에 다니고 네. 인천에 다녔나요? 예. 안양 쪽에 자리를 좀 많이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네. 예. 자리가 이제 마땅한 데가 좀 없어서 예. 계속 이제 기다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그 인천 계양구 쪽에 자리를 보러 갔는데 네. 자리가 너무 좋아서 거의 보고 나서 아내가 그냥 10분 만에 계약금 넣어버리고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번에 좀 과감하게 좀 대형 치과로 오픈을 했습니다. 치과 이름이 뭔가요? 연세 마스터즈 치과라고. 연세 마스터즈 치과. 예. 인천 계양구에 있는 예. 양희종 선수의 와이프가 하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제 농구 팬들, 뭐 농구 관련되신 분들 가셔가지고 네. 할인 받으시고 저렴하게 지원 받으시고. 양희종 DC 있나요? 아, 그럼요. 가서 제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팬이라고 하면은 네. 할인 엄청 들어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윤원상 선수는 웰컴 투 KBL이지만 양희종 선수는 최근에 아이를 낳으면서 웰컴 투 육아월드 아, 그렇죠. 하셨잖아요. 좀 어떠세요? 이제 해보시니까 육아를. 예. 뭐 근데 이제 육아가 워낙 힘들다고 주위 선배 형들이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 예. 솔직히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막 진짜 못하겠다 이거 뭐 진짜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근데 또 너무 귀여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딱 사그러들고 또 이제 워낙에 이제 애가 좀 잘 먹고 잘 자고 좀 혼자 잘 놀고 이런 성격이에요. 아빠 닮았나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닮았다고 하시는데 또 장모님은 또 와이프 닮았다고. 예. 누구 닮은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그냥 뭐 좀 복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너무 힘들다라는 건 아니고 네. 뭐 할만합니다. 지금 생후 몇 개월인가요?
지금 이제 10개월 됐고요. 네. 이제 또 이제 둘째가 3월 중순쯤에 또 이제 이쁜 공주님이 아. 예정이에요. 태어날 예정이어서 네. 이제 둘이면 이제 하나보단 더 둘이 이제 힘든 시기가 오겠죠. 양희종 선수 제가 이 시점에서 애정 할인 충고 하나 해드려도 될까요? 유경험자로서 아, 네, 해주세요.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양희종 선수. 뭐 지금 농구 선수로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이제 한 가정의 아버지로 또 이렇게 지금 탈바꿈하고 있는데 너무 고맙고 앞으로 건강하시고 KGC가 잘 되도록 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래요. 네, 항상 감사드리고 농구장에서 자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양희종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예, 아, 베테랑이다 보니까 어떤 질문에도 이렇게 유연하게 슥슥 넘어가는. 나 양무르기라 그랬을 네. 때 사실 마린못을 좀 할 줄 알았는데 예. 잘 넘어가네요. 예. 잘 넘어가네요. 예. 아니, 저는 사실 저도 이 질문 할까 하다가 네, 저는 네. 참아 못했는데 예. 역시 유동혁 기자 다르시네요. 예. 이상한 질문 나만 하라고. 예, 일부러 넘겨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KGC는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SK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K가 지금 살짝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이번 주 이제 1승 1패 기록했고요. 주중에 LG전 잡고 오리온전에서 완패를 했습니다. 그 LG전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히 브리핑을 하면 중반까지 많이 앞서가다가 막판에 고전을 했고 그렇죠. 오리온전은 사실 완패를 했어요. 그렇죠. 거의 뭐 일방적으로 졌어요. 일방적으로 졌고 특히 이 쿼터에 한번 벌어진 다음에는 따라잡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SK가 이제 이 휴식기 이후에 굉장히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던 게 김민수가 돌아왔어요. 그렇죠. 오케이, 그럼 이제 김민수, 최준용, 안영준 빅맨 로테이션 멤버 다 들어왔다. 이제 그 기어를 바꿔서 이제 미네라스도 들어오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우리 원래 했던 장신 포워드의 스피드 농구 이거 원래 다시 보여주겠다. 이전까지는 어쩔 수 없었지만은 이제는 된다라고 생각했고, 문경감은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이제 이번 주에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볼 것이다. 된다면 되게 고무적인 일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LG전 4쿼터 중반부터 갑자기 확 고전했죠. 그리고 오리온전에 그게 이어졌는지 경기력이 정말 안 좋았어요. 맞아요. 아, 이거는 좀 SK에게 사실 좋은 징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SK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 SK 지금 구조가 시스템이 좀 불안하긴 하다, 강하긴 한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원위 의존도가 심하다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 원위가 막히면 다른 걸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기어를 바꾸거나 미네라스 기어를 바꾸거나 아니면 김선영이나 최준용이 확실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좀 이제 터져 나온 그런 부분이고 근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면 SK가 접전을 갖다 벌이면서 뭔가 이제 계속 좀 불안한 모습을 갖다 보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서 SK가 그럼 스텝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현실적으로 원희 선수의 어떤 그 매치업 상대를 이렇게 보면 그 부분에서 꾸준히 잘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선수이고 뭐 최고급 외국인 선수이긴 한데 상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선수들이 잘 해야 되는데 어떤 선수 제가 볼 땐 최준영이 핵심인 것 같고 왜냐면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원희가 기본적으로 골 밑에서 어떤 그 압박의 강도가 그 우위의 강도가 높았기 때문에 외곽에서 보여주는 옵션들이 많았었고 그걸 최준영 선수가 잘 따먹었는데 그쵸. 이제는 최준영 선수가 거기에서 자신이 뭔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시그니처 플레이가 없어요. 이 맞아요. 선수가.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다 해요. 다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공 정도?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 스텝업이 안 돼버리면 SK는 다시 한번 말하자면 미네라스가 어느 정도 부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원희 선수 중심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안함이 생겨버리면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뭐 SK가 어떤 절대 강자 이런 부분이 될 가능성이 많지가 않다라고 계속 이제 지적을 했었고 실제 그런 모습들이 오리온전에서 좀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진짜 오리온전 최준용의 경기를 뭐 팀 경기력도 안 좋았지만 최준용 경기력 진짜 안 좋았던 거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 저는 또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사실 SK 장신 포워드 라인업이 이제 가동이 되면은 또 수비에서 드러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스위치 수비 빈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SK가 지난 한 2, 3년간 봐도 리그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스위치 수비를 하는 팀이라고 보고 이런 어떤 스위치 수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사이즈와 스피드를
팀들을 겸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스위치를 해도 뭐 최준용이나 뭐 이런 선수들, 안영준 이런 선수들 사이즈도 좋지만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가드들도 어렵지 않게 맞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리온전을 보면은 스위치 수비한 다음에 오히려 이대성이나 이런 선수들 역으로 공략을 당해요. 그렇죠. 근데 이때 보면은 선수들의 활동량이나 스위치 이후에 장신자들이 작은 선수들 압박하는 거, 그리고 인사이드에서는 작은 선수들이 박스아웃 도와주면서 리바운드 따내는 거 도와주는 이런 어떤 이 압박의 강도가 되게 약해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팀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의 다운이 느껴지는데 만약에 SK가 스위치 수비의 어떤 강도가 이렇게 계속 약한 식으로 가면은 저는 SK 포워드 농구 진짜 많이 흔들릴 수 있다고 봐요. 아 근데 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맞는 말씀이시고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최부경, 김민수, 최준용 이 세 명이지 않습니까? 셋 다 애매해요. 셋 다 애매해. 셋 다 애매하다. 네, 저는 셋 다 애매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결정적일 때 이 선수들이 뭔가 이제 도와주는 롤플레이 역할은 할 수가 있지만 이 선수들이 핵심에 대해서 뭔가를 갖다 해줄 수는 없다. 근데 그러면 그걸 누가 해주냐? 원이나 김선영이 해주거나 아니면 그쵸. SK 어떤 팀 플레이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좀 막혀 있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좀 더 보자고요,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전자랜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자랜드가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2연패 중입니다. 예, 전자랜드가 지난주 KGC전, KT전 모두 패했고 진짜 초반에 1라운드에 정말 최고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현재 5연패 하면서 지금 현재 공동 5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1패만 하면 5할이에요. 그렇죠. 예. 자, 전자랜드 이렇게 추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동현 기자는? 저는 첫 번째는 헨리 심스. 이 선수가 지금 올라온다 그러면서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 얼클락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게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올라올 것 같지 않아요. 여기가 한계다. 네. 그러니까 헨리 심스가 사실은 올라와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선수가 올라와야 전자랜드는 전체적으로 뭔가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정효군이 올 때까지 그 버틸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는데 그분이 올라오지 않고 에릭 탐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라운드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그래도 2라운드다. 그러니까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 상대적으로 외국인 선수들이 올라왔을 때 에릭 탐슨의 어떤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여전히 활동력이 좋고 어떤 분이 좋긴 한데 상대적으로 골 결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쵸. 그 다른 팀들의 어떤 외국인 선수가 올라왔을 때 에릭 탐슨의 어떤 전투력이 1라운드만큼 극강의 어떤 효율을 갖다 보이지 못할 것이다라고 봤었고, 그러니까 헨리 심슨이나 에릭 탐슨 같은 경우는 두 선수 모두 부진한 경우가 생겼던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김낙현 선수가 KT 박지훈 선수에 막혔는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어요. 근데 김낙현 선수의 약점은 뭐냐면, 김낙현 선수의 장점은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부분. 근데 약점은 뭐냐면 이 선수가 1m 84입니다. 1m 84인데 공격형 포인트가 할 때 가까워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강의 어떤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헤지테이션이 되고 이런 부분 말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풀업 점을 했을 때 정말 힘껏 해가지고 석점을 던지고 그쵸. 이제 호쾌하죠. 근데 플레이를 할 때 좀 더 쉽게 넣는 득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어떤 비율이 김낙현 선수 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복이 생기는 거고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이 생기면 3라운드, 4라운드 이후에 페이스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생기는데 그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즉 그러니까 김낙현이나 헨리 심스 또는 에릭 탐슨이 전체적으로 뭔가를 잡아줘야 되고 거기 이레은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김낙현이나 헨리 심스, 에릭 탐슨이 기본적으로 코어가 흔들려 버리니까 전자랜드가 다른 선수들 전현우, 정영삼 이런 선수들 다 흔들리게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자랜드가 1라운드에 선전했던 이유는 김낙현, 이대영, 외국 선수 이어지는 이 삼각편대 여기서의 어떤 힘이 되게 강하게 계속 유지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네. 예, 거기에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에너지 레벨과 활동량을 채워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말씀대로 저는 이게 역으로 그 삼각편대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전자랜드는 다른 쪽에서의 어떤 화력 지원이 좀 약한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팀 전체가 크게 다운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사실은 심스가 뭐 1라운드랑 비교해서 딱히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만 김낙현, 이대현이 이제 체력적인 부담, 뭐 집중 견제로 인해서 좀 어떤 영향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더 돋보이는 거죠. 예. 아니 이럴 때는 외국 선수가 오히려 이제 우위를 가져가주면서 그렇죠. 득점을 쌓아줘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돋보인 거고 뭐 저희가 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서 전자랜드는 심스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이게 다른 방향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김낙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자랜드 경기를 보면은 사실은 1쿼터 요즘엔 거의 박찬희가 먼저 나오거든요. 네. 김낙현은 한 2쿼터부터 넣는 식으로 해서 나름 팀에서 체력 관리를 해주고 있지만 김낙현이 또 사실은 수비에서도 꽤 많이 힘을 쓰는 스타일이어서 맞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선수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체력을 많이 빼면서 가는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누군가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시스템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지금 이제 양준우가 아직 데뷔전을 치르진 않았죠. 네. 양준우가 들어오고 정효군이 와야 뭔가 좀 전자랜드 입장에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이관희 선수가 2경기 연속 20득점 이상을 했고 삼성 뭐 나름 페이스는 괜찮습니다. 예, KCC 잡고 현대모비스에 패했는데 일단 이관희 말씀대로 페이스 좋았고 힉스의 수비적인 영향력 사실 휴식기 직전에 발목 부상을 당해서 이게 조금 약간 활동량이 떨어진 게 있었는데 네. 이게 다시 회복된 모습 굉장히 좀 고무적이었고 지금 또 이제 삼성 입장에서 희소식이 김준일이 조금씩 복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런닝을 하고 있는 상태고 복귀 준비가 지금 한창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근데 여기에서 김준일이 빠졌을 때 사실 삼성의 수비력이 유기성이 좀 있었었어요. 그쵸. 그리고 네.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었고 그리고 실제 이렇게 봐도 KCC를 갖다 잡아냈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백투백 경기였기 때문에 어떤 체력적 어떤 부담감 이런 부분 좀 있긴 했었지만 3쿼터 이후에 3가드를 서면서 예. 압박을 했고 거기에서 이관희 장민국이 터지면서 삼성이 추격을 17점 차까지 뒤지다가 2점 차까지 따라간 그런 이제 두 차례 그 케이스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이자 힉스가 좀 한계를 드러내긴 했었죠. 그런 부분에서. 그쵸. 그랬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 근데 여기서 김준일이 딱 들어왔을 때 어떤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 부분은 높이가 좋아지긴 해요. 그렇죠. 근데 단 여기에서 김준일 같으면 저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해요. 들어왔을 때 만약에 이런 수비 어떤 유기성이 해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김준일의 어떤 복귀 효과는 최소화될 것이다. 즉 김준일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수비의 약점, 활동력의 약점, 체력의 어떤 약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전방위적으로 좀 메우고 와야 된다. 그래야 삼성이 정말 김준일의 어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삼성이 그동안 좋았던 어떤 스몰 라인업에서의 어떤 수비 유기성 이런 부분들이 자칫 깨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김준일 선수는 생각을 정말 잘하고 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삼성 코칭 스태프도 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준일은 어쨌든 그러니까 이 선수가 뭐 단점, 장점 다 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포스트에서 어떤 득점력, 하이로 게임 이런 능력이 되게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능력만 극대화하고 나머지 때는 오히려 그 전에 김준일 없었을 때 좋았었던 모습 생각하면서 장민국이나 배수영 활용도를 더 높이는 쪽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준일이 삼성의 에이스 중에 한 명이고 핵심 축인 거 알겠지만 현재 삼성은 말씀하신 대로 김준일 없을 때 더 좋은 모습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예, 그러니까 그래도 김준일이 우리 팀의 핵심이고 그래도 중요하지라면서 출전 시간을 무작정 또 늘려버린다면 이거는 진짜 말씀대로 좋았던 모습까지 잃어버리는 결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준일 선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하이로 게임을 그러니까 비율을 높이면 김준일 선수의 어떤 약점이 그대로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 선수가 패션 센스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그쵸.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하이로 게임을 하게 되면 정적으로 이제 변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김준일 선수가 나와서 스크린을 쳐주고 거기에서 픽앤팝을 하든 미드레인지 점프 좋으니까 아니면 돌진해서 뭔가를 갖다 넣든 그리고 거기서 공격 리바운드 잡든 이런 식으로 활동력이 담보된 2대2 공격의 비율을 갖다 늘려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힉서의 뭐 2대2 게임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정적인 농구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준일의 어떤 약점을 좀 더 많이 가지고 가게 되고 장점을 희석시켜버리는 그런 어떤 그 공격 패턴의 어떤 비율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